안녕하십니까. 아말감 61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작가입니다. 네, 도도상입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무사했어요? 그걸 따라하더라고요. 나는 뭐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레슬링 같은 거 할 때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말라는 것들 밑에 꼭 있었잖아요. 근데 레슬링은 따라해도 크게 사고가 나면 팔이 부러지는 정도예요. 이거는 인간관계가 사단이 납니다. 이거 살인 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물며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영화에서도 그 완벽한 타인에서도 결백하지만 쫑코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건들이. 네네네. 결백한데도. 지금 600만 순항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방송 타고. 네. 순항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점점 커플들 위협성들이 많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 레슬링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프로레슬링 우리 초등학교 때 교실 뒤에서 쉬는 시간마다 고등학생 때도 하죠. 막 레슬링 맞아. 프로레슬링 흉내내잖아요. 그때 철장 게임부터 로얄 럼블 하죠. 뭐 헐크 호건이라든지 워리어라든지 각자 캐릭터 하나씩 잡아서. 근데 난 그때 당시부터도 좀 진짜 웃기다고 생각했던 게 로프 반동을 시키면 갔다가 오잖아. 로프가 없는데 그 롤에 굉장히 충실해 있다는 게 되게 아니 지금 생각해도 웃긴 것 같아. 그때 사리분별을 해서 저건 짜고 하는 거다 아니다를 규정할 수 있는 그 인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피가 나면 무조건 저거 봐라 피 나는데 저게 무슨 짜고 하는 거냐 이 정도가 사과였어요. 그러니까 로프 반동 같은 거는 당연히 돼야죠. 그게 물리 법칙 아니에요? 아니 줄이 있는데 밀었어 사람이 그럼 다시 와야지. 그러니까는 근데 그거를 학교 뒤에서 놀면서 이게 주먹으로 두 번 뚝뚝 때리는 척하고 로프 반동이라고 이렇게 밀면은 복도 저 끝에까지 뛰어갔다 다시 좀 오잖아요. 네네네. 웃깁니다. 그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다가 지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게임 그 흉내 중에 정해지죠. 네. 하기 전에 야 이번 내가 이기는 걸로 하고 네가 지는 거야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즉흥성. 그러니까 그게 서로 합의된 바가 없는데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서로 체득을 하잖아요. 내가 악역이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로프 반동에 갔다 와야지. 이거 재즈입니다. 재즈. 서로 때리다가 서로의 완력을 다투고 그 머리 위로 팔을 깍지 껴가지고 완력을 다투는 씬 있잖아요. 여기에 힘이 분명 안 들어갔는데 누군가 한 명은 꺾여야 돼. 근데 나는 분위기 보니까 내가 악역이야. 그러면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런 어떤 즉흥성이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서 얘기했어요. 우리도 뭐 사실 다를 게 없죠. 뭐 대본도 한 장도 대본이라고 진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기획은 제가 그래서 오랜만에 대본 있는 기획 오는 날 2시간 정도 한번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골머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툭 터놓고 얘기하면 지금 뒤에 가서 재미가 없고 이제 서서히 한번 그 점입가경식으로 한번 밟아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완벽한 타임 방식이네. 그렇습니다. 점층적으로 올라가죠. 뒤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포일러 한번 하긴 지금 600만이면 다 봤으니까. 살다 보면요 뭐 이런 일들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두 귀로 분명히 들었는데 상대방이 개새끼가 죽어도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 너무 많아 그런 경우. 거짓말이 개새끼의 이게 부합이 되면은 나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냥 더러운 속물 새끼 하고 그냥 개운하게 적대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닌데 뭐 별것도 아닌 뭐 대학 때 무용담이나 뭐 지난주에 했던 얘기 뭐 이거랑 또 같이 농구 보러 갔던 여자한테 어떻게 욕을 했네 뭐 이런 거 이런 얘기. 나 어제 밥 2그릇 먹었는데 같이 먹어서 너 봤잖아. 밥 2그릇 먹는 거 했는데 너 한 그릇밖에 안 먹었어. 라든지 나 분명히 내가 2그릇 먹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거. 친구놈이 자꾸 디테일을 변경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웃기려고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조금 코믹하게 윤색하나 보다 했는데 점점 이놈 눈치를 보니까 그렇게 믿고 있어 진짜. 믿는 놈을 설득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때 내가 정말 빨간 양말을 신고 있었다고 믿는 것 같아요 얘가. 밥을 2그릇을 먹었다고 믿는 건가. 하물며 나는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다니는데 밖에서도 이런 거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말쟁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그 분명하고 단호한 신념을 갖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강조하시던 버틀런드 러셀 선생 있지 않습니까? 러셀. 게으름에 대한 찬양. 그렇습니다. 이 양반이 이런 말씀을 또 남기셨습니다. 나는 내 신념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신념이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좌우 상하 뭐 정치적 신념을 떠나서 요 기억, 메모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들 갖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옛날에 그 소방차랑 접촉사고 한번 나신 적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곧 하세요. 어느 산길을 올라가는 산이 그 외길이라
올라가는데 그 맞은편에서 오는 소방차를 발견하고 제가 길 가로 차를 댔어요. 네. 소방차 먼저 보내주려고. 근데 길이 좁아서 그 소방차가 정차한 내 차 옆을 지나가다 차 옆을 긁었거든요. 근데 소방관이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사비로 물어주겠다. 보험 신고는 하지 말자, 사고 처리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다음날 수리비 얼마나 왔냐 해서 뭐 얼마나 왔다 하니까 갑자기 말이 바뀌는 거예요. 아 이거 네. 보험 처리해야겠다고. 그래서 그러시라 하고 보험 처리했더니 소방관이 보험사에다 얘기하는 거는 같이 주행 상태였다 서로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막 그 보험사 직원들이랑 이렇게 해서 대면을 하는데 막 화를 내면서 너무너무 억울한 표정으로 막 같이 움직였다고 막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내 눈을 보면서 네, 깜짝 놀라서 그때 같이 차에 타 있던 네. 금치산자 비슷한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네. 걔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는 기억 안 나는데 걔가 이래버리는 바람에 그때 너 옆자리에서 보지 않았냐? 내가 차를 길가로 정차하고 차가 지나가는 거니까 기억 안 나는데 해버리는 바람에 80대 20으로 결정이 난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그때 그분이 그렇게 우기니까 나도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의심까지 들 그렇죠.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확실히 배우고 넘어갔던 단어 두 개가 그 인지부조와 확증 평양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이 그리고 불박. 그렇습니다. 불박 있어야 된다. 불박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일상에서의 인셉션, 토탈리콜, 그 이터널 선샤인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블록버스터급 메디컬 사이파이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찰나의 계획으로 초경량 표면 탐구. 초경량 표면 탐구. 그렇습니다. 수박 겉핥기. 주마정산. 주마정산? 네, 달리는 말 위에서 연말정산하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까지 주마정산은 아니고 현재 뇌신경학계에서 가장 트렌드. 핫한 석학들이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에서 밝혀지는 것들을 보아하니 그때 소방서는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내가 이랬던 건 혹시 그런 건가? 라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노벨 화학, 물리, 뭐 생리의학 이런 쪽에서 보면은 특히 뭐 물리 이쪽에서 보면은 수상하시는 양반들이 연배가 다 지긋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천지개벽할 만한 새로운 게 초반에 다 나오고 요즘에는 좀 공로상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수학은 새로운 발견은 수학 같은 데 경우는 20대 때 다 나오고 20대 지나면 나올 게 없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거의 공로상격인 거예요. 요즘에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 요번에 연구했던 무슨 논문이 아니라 옛날에 연구했던 정확히 기억나는 거 없습니다.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 뇌신경과학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아침에도 뒤집히는 것도 많고 거기가 저기 레드오션이구만. 블루오션이구만. 그러니까 그냥 이제부터 막 떠들어도 그러니까 이거 틀렸는데라고 하는 청취자 별로 없을 거예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정재승 박사님 우리 거 좀 들으신다고 댓글도 다르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블락했어요. 어쩐지 요즘 댓글 안 달더라. 일단 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자전거 사고 이후 심한 간질 발작으로 고생하던 그 1950년대생 헨리 몰리슨이라는 양반이 계십니다. 헨리 몰리슨. 네. 그 당시 그 신경외과 의사들이 뭐 그렇듯 잘 모르고 대충 하잖아요. 뇌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반복적인 간질 발작으로 생활이 불가하니 뇌 발작을 일으키는 부위라고 추정되는 뇌의 일부분 해마를 제거합니다. 수술로.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다 알잖아요. 해마, 뭐 기억 니꼬로 해마 니꼬로 기억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히 수술 이후 발작은 없어졌는데 헨리 몰리스는 그날 이후 새로운 기억을 전혀 형성하지 못해요. 그 뭐 그 과학적 용어로는 밀집된 기억 상실이라고 한대요. 단기 기억 상실 좀 비슷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배우는 거, 보는 거, 어떤 것들 전혀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네요. 그 메멘토. 네, 그런 식이죠. 네. 그래서 그 메멘토는 짧은 시간 있었다 뭐 이런 건가요? 아무튼 메멘토는 사고 이후에는 기억이 저장이 안 돼서 자기 몸에 문신을 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해마는 새로운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인 게 비로소 이제 확실해진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뭔가 정리가 되는 듯했는데 그러나 이 발견이 이게 저스트 비긴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지금 벌써 영화 4편 나왔죠? 네. 앞에 인셉션, 네. 그다음에 토탈 리콜, 네. 그다음에 이터널 선샤인. 네. 이터널 선샤인 그리고 지금 메멘토까지 4편 나왔습니다. 영화 프로답게. 레인맨이랑 레인맨 또 나옵니까? 레인맨에서 기억 잘하는 더스틴 호프만이잖아요. 레인맨이랑 아마 그 뭐죠? I am Sam? 뭐그 비슷한 건데까지 갈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일단 지금까지 4편 나왔고. 네. 그 브렌다 밀러 박사는 요 아까 환자 HM. 그러니까 그 헨리 모리슨. 네.
그의 기억 상실증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형태의 기억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 환자가 바로 전설의 환자 HM인데요. 관련된 책도 되게 많아요. 아무튼 이 브렌다 밀러 박사는 환자 HM 헨리 몰리슨과 실험을 시작하는데 만나서 이제 어제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냐? 그러니까 I don't. 그럼 오늘 아침은 뭐 점점점 이거를 매일 반복을 해요. 대화를 만나서. 그러니까 뭐 이런 대화 따위에 매일 반복되는 대화의 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근데 그 대화할 때마다 이 사람이 처음 맞는 질문인 것처럼 대답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점점 짧은 시간 동안에 얘를 실험을 이끌 것 같은 건 정리가 되어 나가겠죠. 다행히 환자 HM은 실험과 퍼즐을 좋아하는 상당히 협조적인 hin사 양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실험 내용 중에 하나는 거울 보고 별 그리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환자는 직접 자신의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손을 직접 볼 수는 없고 가림막에서 거울에 비춰지는 자신의 손을 보고서 종이 위에 있는 별을 따라 그리는데 그 별도 이제 좌우가 반전이 됐겠죠. 근데 이게 좌우가 반전돼 가지고 대충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삑사리라고 버벅거린다는데 그게 몹시 힘들지만 정상적인 실험 대상은 요거 몇 번 버벅이면서 반복하다가 연습 끝엔 결국엔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환자 HM은 새로운 장기 기억을 형성해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숙련이라는 게 어디 저장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뭔가 이 게임을 한 번 정도 해본 실험을 한 번 정도 해본 데이터라든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저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헬린 밀러 박사가 요를 해보라고 할 때마다 이 양반은 맨날 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never before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하는데 늘어요. 시즌에 실력이 점점 좋아져요. 학습합니다. 배워요. 비로소 뇌신경 과학자들은 기억은 하나만이 아니다. 해마에서만이 아니구나. 한 종류의 기억이 있다는 개념은 버려야 된다. 요런 따위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닐스 보어가 너는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네가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 증거다라고 했었던 그때가 1920년이었는데 이거 있었을 때가 거의 1990년대 후반이에요. 이 실험 있었을 때가. 그 정도로 뇌과학계에서는 거의 밝혀지고 알아낸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였어요. 양자역학보다 모를 때. 그러니까 지금 책 사서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 뇌과학으로 뛰어드세요. 왜 이 정재승 같은 사람이 이렇게 BS 코미디죠. 뭔가 마사지를 받겠습니까? 뭐 아무튼 이게 여러 종류의 기억이 있고 이는 뇌의 여러 부분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게 1918년 1월 22일 9월 31일 현재까지 정설입니다. 9시 31분 현재까지 정설입니다. 여기서 노벨상 수상자 에릭 캔델이라는 양반이 나와요. 이 양반은 그 동물 중에서 가장 단순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는 바다달팽이를 이용해서 기억이 그리로 가는 저장되는 그 스팟으로 가는 그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메커니즘을 밝혀냅니다. 이게 일단 기억이 이동하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기억이 그 장소에 저장되는. 그러니까 나의 어저께 컵라면 먹은 기억은 나의 머리에 어디쯤에 있나. 정확히 그 스팟을 기억이 저장되는 거. 정말 심플한 그 뇌 구조를 갖고 있는 그 바다달팽이를 통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그거를 알아내요. 근데 우리가 개그 프로니까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하자면 기억의 다양한 부분은 뇌의 각각 다른 장소에서 코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컵라면 먹은 게 어저께 뇌에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가령 이상형한테 처음으로 뺨샤대기를 맞았던 강렬한 기억을 보자면 술 취한 그녀의 붉은 얼굴 이런 거는 뇌의 뒷부분 시각령에서 코드화돼서 저장되고 그 삼겹살 냄새 이런 거는 코 바로 위에 있는 후각 피질에서 코드화돼서 저장되고 막 때리려고 할 때 움찔움찔 하던 때 그 몸 놀림에 대한 기억 있잖아요. 이거는 후각 피질 위쪽 운동 피질에서 코드화돼서 저장되고 막 슬프지만 황당했던 나의 그때 감정 심경 이런 거는 뇌의 그 중심부에 있는 편도체에서 코드화돼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가 각각의 뇌 해부학적 영역에서 요러한 꽃들을 싹 꺼내서 움켜져가지고 하나의 꽃다발 여자친구한테 뺨 맞았던 기억이라는 꽃다발을 꺼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각을 하는 거네요. 조소를 하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과학 소조인가요? 조소인가요? 모르겠어요. 모자이크라고 생각을 하죠. 콜라주 정도로 생각하죠. 그때까지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기억이라는 건 도서관에 꽂혀 있는 수많은 책처럼 싸다고 맞은 날의 기억이라는 책이 저기 서재 어디에 통째로? 꽂혀 있어서 그걸 회상할 때마다 꺼내와서 펼쳐본다는 식이었어요. 그런 개념이었어요.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에 꽂아두었는지 잊을 수는 있어도 그 책은 여전히 내 도서관 안에 있다. 발견만 하면 통째로 다 생각이 나는 거네요. 근데 이게 아니라
문장과 단어, 표지와 책장, 하물며 막 그 페이지가 찢겨져가지고 이 사방팔방에. 도서관 어딘가에 다 이런데 저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마가 이걸 꺼내올 때 싹 규합을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그 기억을 만든다는 거예요. 유능한 해마가. 그렇죠. 그러면 이를 불러오게 할 때, 기억을 불러오게 할 때 겐세이가 개입할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서 쏙 꺼내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거 꺼내보다 하나 빼놓고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삑사리 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해마가 술 먹은 날. 그렇죠. 백보양보에서 각각 코드화되어 있는 기억들을 회상할 때 원본과 똑같이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늦게 오고 여기서 막 꺼내오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카림 네이더 박사의 연구를 한번 봅시다. 카림. 네, 네이더. 레이더. 카림 라시드 아닙니다. 맥길 대학의 카림 네이더 박사인데 이 양반이 쥐한테서 특정 음을 들려주고 바닥에 전기자극을 탁 넣어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제 쥐는 특정 음에 대한 공포를 학습을 해요. 배우는 거예요.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니꼬로 삐 소리 니꼬로 전기 충격이죠. 그러면 나중엔 전기 충격이 없어도 삐 소리만 나면 얘가 공포에 떨면서 구석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뭘 하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삐 소리 요건 무서운 거 공포라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제 다음 단계 삐 소리가 날 때 아미노마이신을 뇌에 주입을 합니다. 이 아미노마이신은 다른 쥐죠? 아니요 똑같은 게예요. 같은 똑같은 쥐인데 아미노마이신은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연결을 만드는데 필요한 단백질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거. 해마를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뉴런에서 새로운 기억이 나올 때 RNA가 쭉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새로운 경로를 협성하는데 이 RNA가 이 합성되는 것 자체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억이 저장되는 것 자체를 막는 거죠. 근데 요 아니소마이신을 그 쥐 머리에다 주입을 하니까 삐 소리가 날 때 주입을 하니까 삐 소리가 나니까 쥐는 기억 속에서 공포, 무서웠던 기억을 꺼내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꺼내고 봤으니까 다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점에 요게 기억을 막는 용액을 투입을 한 거죠. 그러면 어차피 꺼낸 책을 다시 집어넣는데 기억을 막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억을 꺼냈다가 이걸 보고 다시 기억을 한다는 거죠. 한번 회상을 할 때마다 이 기억이 왜곡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을 꺼내서 저장하려고 할 때 기억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라는 게 저장됐던 게 없어진 거, 날아간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삐 소리를 울려도 걔가 그 쥐가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생활을 합니다. 주워 먹고. 그러니까 즉 기억이라는 건 도서관의 책처럼 불러오기만 가능하고 새로 고침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이 사건과 이 실험 이후로 과학자들은 기억이라는 건 회상할 때마다 변경될 수 있는 취약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터널 선샤인 영화 자체가 이 카림 네이더 연구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정설입니다, 이건. 그럼 기억이라는 게 회상할 때마다 원본이 수정 가능하다면 이터널 선샤인에 대한 얘기 잠깐 안 하고 넘어가도 돼요? 아시죠? 아니 이게 시간상으로. 아니 하세요. 전 정확하게 영화는 내용이 디테일까지는 이터널 선샤인이 그 타이타닉의 여배우. 저 이름이?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바로 증발합니다. 기억 자체가. 타이타닉의 여배우. 타이타닉요. 아이씨 이게 왜 이렇게 이거 좀 어디가 문제인가 이게 뇌과학에서 지금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건 인성이 문제예요. 타이타닉의 케이트 윈슬렛과 그 마스크의 짐 캐리 주연의 영화인데 그 둘이 연인이었다가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짐 캐리가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케이트 윈슬렛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지하철 플랫폼에서 그렇게 너무 보고 싶어하던 케이트 윈슬렛을 마주쳤는데 케이트 윈슬렛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건지 알아봤더니 기억을 제거해주는 시술소에 가서 시술을 받고 온 거죠. 그래서 자기도 케이트 윈슬렛을 잊고 싶어서 그 시술소에 가서 시술을 받아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데 다시 그 사랑에 빠진다라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들러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지금 이 실험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 제작됐다 이거죠. 그럼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이 기억이라는 게 회상할 때마다 원본이 수정이 가능해진다면 회상할 때 아픈 기억을 재통합해서 변경하는 것이 현실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운동하면서 얘기했던 속설이 있었던 기회의 창이 열리는 거죠. 회상할 때는 수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게. 그래서 암스테르담 대학의 메릴 킨트 박사가 실험으로 이 의구심에 화답을 합니다. 그 고소공포증처럼 암스테르담에서 자유의 도시잖아요.
이것저것 다 하는 거죠. 이 인셉션이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인셉션을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암스테르담.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처럼 특정 공포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확히 이 실험에서는 이제 거미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첫 단계에서는 공포의 기억을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거미를 엄청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거미를 유리상자에 넣고 보여줘요. 그러면서 유리상자를 열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 타란툴라 그 대형 거미 있잖아요. 이 유리상자를 생긴 열고 것도 무서운데. 네, 막 근처에 가보라고 해요. 환자는 대부분 이 심각한 환자들은 막 쓰러지잖아요. 환자가 살아있는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환자가 입에 침이 마르고 호흡이 가빠지는 순간에 얘를 이제 옆방으로 데려가서 해마를 잘라. 약물을 줍니다. 약물을 줘요. 약물을. 네. 프로프라놀롤이라는 야, 약인데 이건 암스테르담에서밖에 못하는 실험이겠다. 그럼요. 마약일 거 아니야. 네. 요런 약인데 사실은 뭐 마약은 아니고 요거는 혈압약의 일종인데 그 기억을 꺼내서 기억이 불안정한 순간 공포를 배제시키고 다시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중 하나 쏙 빼서 조정을 하는 거죠. 핀셋으로. 이게 아까 그 쥐한테 주입했던 그런 약물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뇌 공포 중심인 그 편도체에서 그 있잖아. 우리 공포 그 호르몬 그 뭐 이런 거 흥분 호르몬 중에 노르아드레날린 있잖아요. 요거 배출을 차단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약 그 설명서에 보면 혈압약이 있어요. 그 막 염산 프로폴라놀롤 40mg 뭐 이런 거 적혀 있는 혈압약이 있어요. 네. 아무튼간에 공포에 관계가 되는 관장하는 노르아드레날린 흥분,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흥분에 관련되어 있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배출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기억을 꺼내서 아까 쥐에서의 실험과 비슷하게 공포를 도려내고 배제하고서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저장이 안 되는 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일에서 공포만 배제시키는 건데 이 공포라는 감정은 거미를 보면서 형성했던 그 공포라는 감정은 내 인생 통틀어서 있잖아요. 쭉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기회창이 열렸을 때 공포를 배제해서 저장해버리면 이 사람 인생에서 쭉 있었던 거미에 대한 공포가 송두리째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에서. 그러면 아기 때 내 거미가 내 다리에 달라붙어서 막 울었던 그 기억 자체는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울었다고 기억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울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왜 그렇죠. 울었는지를 모르겠는. 그냥 울었던 게 기억나는 거죠. 울었던 게 근데 무서워서 울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 무서움이란 감정 자체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생각했을 때 왜 그럴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기억은 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그 실험자를 불러서 타란툴라 거미를 만지라고 하면 이 실험 대상자들은 쭈삣쭈삣하면서 일반인들 거미 보면 무섭잖아요. 조심스럽게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공포증 환자의 수준이 아닌 상태로 조심스럽게 손으로 톡톡톡 건지러 가면서 반응을 보면서 텍스처가 마치 고무 같다. 아마 이 녀석도 내가 쓰다듬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약간 이따위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에서 공포만 사라진 거예요. 실험 결과가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심지어 연구진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새끼를 다 연기자들이냐? 이게 몰래카메라냐? 그래서 30명의 참가자 중에서 대다수가 심지어 1년이 지난 후에도 이 효과를 보고 있대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불러가지고 물어봤는데도 대부분은 거미는 별로 안 무섭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요즘 그 외장후 스트레스 장애 있잖아요. 요거 치료하는 그 연구를 지금 진행 중이래요. 아직 초기 단계죠. 핫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올 게 같습니다. 기억의 삽입이죠. 기억의 삽입. 이제 기억의 제거는 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되었고 편집이 되는 거죠. 기억의 삽입. 콜롬비아 대학의 크리스틴 데니 콜롬비아 대학 명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옷도 만들겠어요? 콜롬비아? 나라도 만들었어. 네. 싹 다 생산한 기억도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크리스틴 데니는 기억을 삽입할 수 있는 소수의 신경과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광유전학 옵티제네틱스라는 뭐 이런 게 있다는데 이것까지는 저희가 알 바 아니죠. 아무튼 이런 혁명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특정 세포를 빛에 반응하게 유전자 조작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빛을 확 쏴가지고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빛을 딱 끄면은 그 기능이 다시 꺼지기도 하는 거예요. 스위치네. 네네. 스위치 달았네. 그러니까 생쥐의 기억을 조작하고 특정 기억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을 이제 시연해 봅니다. 양반이. 근데 어떻게 하냐면 휑하니 밝은 곳에 숨을 곳이 없는 곳에 쥐를 두면 이 쥐가 공포를 느껴요. 원래 구석이라든가 어두운 데만 찾아다니잖아요. 포식자를 피해서. 근데 그 공간에 놓으면 쥐가 숨어서 어쩔 줄 몰라요. 구석에 숨어가지고. 근데 이때 이 박사가 갑자기 행복한 기억을 탁 틀어주면 쥐는 또 신나서 지 할 일 합니다. 막 털 고르고 얼굴 막 만지고 돌아다니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 푹신하고 적당한 그 어둠 속에 그 막 숨을 곳이 있는 쥐가 좋아하는 환경 있잖아요. 막 쥐 구멍도 만들어주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이런 데다 쥐를 풀어놓습니다. 쥐가 신나해요. 막 그 즐거운 기억이 막 생성되는 중이죠. 이때 빛에 민감한 그 단백질 코드가 들어있는 조류 있잖아요. 그 해조류 같은 거. 이런 약물을 뇌에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이 신경 따발에
그 뇌에 흩어져 있는 여기 뜨문뜨문 흩어져 있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신경다발에 이 해조류가 유전자 조작이 된 해조류가 담긴 양 거기 쫙 가서 제자리에 붙어버려요.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 단백질 코드가 이제 그 뇌신경에 쫙 붙어가지고 이제 둘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기억이 빛에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쥐의 뇌에 광섬유를 연결해가지고 뇌 속에다가 직접 레이저를 쏩니다. 빛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보낼 수 있게 이제 머리 뚜껑을 열어가지고 공사를 해요, 쥐를. 그리고 빛을 쏘면 어떻게 행복해하죠. 그래서 이 쥐를 보면 껐다 켰다 하거나 끄거나 켰다 하면 정말 말 그대로 빛이 번쩍하는 것처럼 행복이 번쩍합니다. 기억이 행복한 기억이. 돌려서 끄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신경학자들은 이를 사람에게 적용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정확도의 문제일 뿐이고 이 정확도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실험이라든가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되겠죠. 곧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금방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제는 시간이 많이 남았네.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훈의 시간입니다. 뭔가 부족함을 함축으로. 근데 뭐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뭐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뭐 옛날 사진첩이나 이런 걸 보면서 행복감에 또 젖어들기도 하잖아요. 뭐 외부 자극을 받아서 옛날에 행복했던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니까 그것도 사진을 보는 대신 뇌에 직접 그 사진의 효과를 주는 자극을 전달해서 뭐 그 느낀다는 게 뭐 행복을 느끼는 게 뭐 또 윤리적으로 크게 또 문제가 될 수. 어차피 맥락상으로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양반들이 걱정하는 거 뭐냐면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 자체는 기억의 총체라는 거예요. 총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기억을 바꿔버린다는 건 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종교적으로 보면 영혼을 바꾸는 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기억을. 그런 거를 다룬 애니메이션이 공각기동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억이 거기서는 기억이 인간을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게 아니라는 또 주장도 있고 해서 깊이 들어가면 우리 모르니까 지금 얕게도 모르겠는데 공각기동대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아무튼간에 이제 교훈의 시간이죠. 부족함을 이제 함축으로 이제 미화해가지고 명작 만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살다가 DNA 결과가 나와가지고 DNA 분석 결과가 나와가지고 무죄 석방된 100여 건의 사건 중 4분의 3은 잘못된 목격자의 증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내 기억만 의존해가지고 증언을 했다가 좆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수정 가능한 불완전한 기억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발 막 내가 두 눈으로 똑똑 봤는데 야 내가 확실히 기억해. 이런 소리 함부로 뱉지 말고 둥글게 살자는 겁니다. 빠른 시간 급하게 왔습니다. 네, 딱히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이, 그러니까 자기의 기억이나 자기 그 감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얼마만큼 대참사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그 영화 오독에서 그 민들레라는 애가 자주 그 몸소 예를 보여줘요. 그게 오해에 의했던 그런 사건이었구만요. 이런 같은 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했던 말이 있는데. 그 기억은 사건을 조각한다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막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 일을 막 이렇게 누구한테나 묘사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말하는 당사자인 나는 기억나는 그대로 사건 그대로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같이 있던 다른 증언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너 그때 그렇게 안 했어라면서 엄청 태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남이 그렇게 하는 걸 또 내 옆에서 또 목격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역시 기억은 사건을 조각하는구나.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도 있을 테고 하다 보니까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당연히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내 뇌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 내가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근데 내가 뱉었을 때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눈이 나쁘면 저 글자를 잘못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모두 다 하면서 내 머리가 팔다리와 똑같이 노화가 되면서 올바른 판단을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다음 기사에서 봤는데 지금 패스트푸드점에 있는 무인 주문기 있잖아요. 그것에 노년층이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주문을 잘 못한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자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할 땐 막 주문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자기는 모르게 자기 장바구니에 콜라가 4개가 들어있고 막 있는데 이거를 지우지도 못하고 막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간혹 가다가 거기 이제 카운터에 주문 받는 직원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가서 주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곳에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이 대부분 베스트 4가 일관되게 그거예요.
노인들 다 저렇지 않다.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발맞추려고 하는 노인들은 주문 다 하고 할 수 있다. 저런 사람들 돌아가는데 신경 안 쓰고 다 틀딱들이다. 라는 건데 제가 뇌 노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는 딱 그거 하나야. 니들도 늙어봐라. 왜냐하면 저도 그 아이폰을 가지고서 수없이 많은 새로 나온 앱이 뭔가 이거 보는 것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오전 정도를 쓰는 재미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다운받아보고 매일? 네, 일주일에 하루 정도 오전 일주일에 주말 하루 오전 정도죠? 정도에 그걸 해봐요. 누워서 다운받아가 돌려보고 하는데 14분의 1 정도로 쓰는 거네 인생에. 어느 앱에서는 정말 멍하니 다음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인터페이스가 너무 직관적이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애들은 또 잘 쓰는 애들은 그냥 있고. 술술술술 할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보면서 저 그 전등 그 센서등 같은 걸 보면서 센서가 고장 났는데 형광등만 계속 바꾸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의 기억 그리고 자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맹신 이런 거는 또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일단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옳은 걸지 아닐지는 의심해봐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니체가 한 말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니체급으로 이제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죠. 방송이 60회를 넘어섰으니까요. 이제 뭐 무슨 급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해봐라 라고 했던 그 니체가 또 생각이 나는 회차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 회마다 편집해서 잘 드러나진 않는데 영화 설명을 이렇게 하고 토크를 나누다가 항상 고유명사가 생각이 안 나서 엄청 옆 배우 이름이라든지 엄청 버벅거리는데 그거 제가 다 잘라내거든요. 근데 그거 잘라내지 않아도 창피한 거 아니다. 잘라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희망적이네. 하지만 이게 한 20초 이상 지나가면 짧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대로는 안 내볼 뻔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봤던 그 책 소개를 해주시죠. 그 참고한 책. 이건 책은 아니고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봤어요. 이거 다큐. 무슨 죄송합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궁금하신 분도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제가 도토상 우리 방송 듣지도 않는데 도토상 조져가지고 그 댓글 달으라고 할게요. 이제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으로 하는 걸 몸으로 그대로 행하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뇌 관리 잘 하고요. 기억을 그렇다고 또 너무 맹신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더 할 말 있나요? 할 말이요? 이 추가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석증이라고 알아요? 이석증은 어지러지란 거잖아요. 이석증. 나도 요즘 그거 시달리고 있어. 고개 숙일 때마다. 이거 제가 금요일 날 침대로 점프를 하면 순간 생겼어요. 똑 떨어진 거죠. 귀 안으로 이렇게 이석이 석회 그 가루가. 그래서 누워 있는데 화면이 반 바퀴 정도 계속 돌더라고요. 탁 돌다 탁 돌아 탁 돌았다. 그런데 일어났는데 또 탁 돌고 탁 돌고 탁 돌고. 그래가지고 주말 내내 진짜 뭐 격한 뭘 하지도 못하고 특정 포즈를 하면 계속 도니까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침대에서 하는 포즈? 뭐 그런 거죠. 근데 의사가 이거를 고치는데 약도 안 주고 주사도 안 넣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 뭐 박스 같은 거 안에 뭐 똑 들어갔는데 반대쪽 구멍으로 안 나오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가지고 화면에 있는 뭐 눈동자를 쫓아가고 어쩌고 해가지고 세방고리관 중에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아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어디 정도에 이게 빠져 있다라는 걸 감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왼쪽으로 돌렸다가 뒤로 했다가 이렇게 뒤집으면 빠지겠지라는 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눕혀서 사람을 돌리니까 멀쩡해져요. 그리고 8만 원 받아요. 우주인 훈련하는 것 같으네요. 그런 장비가 없으니까 침대에 눕힌 다음에 목을 잡아. 목을 뒤로 하세요. 왼쪽으로 돌리세요. 양반다리 하면서 앉으세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3차원으로 돌려서 퍼즐을 맞추더라고요. 훌륭하네요. 첨단 장비 없이 괜히 의사가 아니에요. 사람 몸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 모두 이석증 조심하시죠. 여기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도토상이었습니다.